비가 하루 종일 내렸다. 부산 해운대 언덕 위 한옥을 개조한 한씨 가문의 대저택은 어둠 속에서 더 깊어 보였다. 마당의 소나무가 젖은 바람에 몸을 떨었고 툇마루를 타고 흘러내리는 빗방울이 장단을 맞추듯 처마 끝에서 뚝뚝 떨어졌다. 거실 한가운데 제단 위의 흰 초들이 미세하게 깜박였다. 한준서의 기일이었다. 강지원은 무릎을 곧게 세우고 앉아 합장한 손을 너무 오랫동안 쥐고 있었는지 손끝이 저릿하게 얼었다. 향 연기가 가늘게 올라 사진 속의 미소를 잠깐 가렸다가 다시 드러냈다. 지원아, 쉬어라. 뒤에서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들렸다. 한도현. 이 집의 주인, 그리고 이제는 남편이라 불러야 할 사람. 그는 검은 정장을 단정히 입고 있었다. 눈빛은 줄곧 침착했고 움직임마다 절제가 있었다. 상석에 앉아 있어도 그는 방의 공기를 가라앉히는 법을 알고 있는 사람 같았다. 지원은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다. 사진의 가장자리에 물방울이 맺혔다. 누군가 닦아주면 금세 말끔해질 테지만 그녀는 손을 뻗지 못했다. 감히 라는 단어가 혀끝에서 흩어졌다. 연기와 빗소리 사이로 오래전 기억이 10개 떠올랐다. 준서가 저 피아노 앞에 앉아 겨울밤에 연습하던 곡, 손끝이 부드럽고 단정해서 건반이 그를 따라 노래했다. 그날도 비가 왔었다. 그날도 오늘처럼 집안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제사가 끝나고 친족들이 하나둘 빠져나가자 집은 커다란 빈 껍질처럼 고요해졌다. 관리인들이 촛불을 정리하고 향을 바꾸는 소리가 복도를 스쳤다. 한도현은 지원을 식사 자리로 이끌었다. 차려진 음식은 간이 약했고 따뜻했다. 따뜻하다는 사실 자체가 이상하게도 그녀를 불편하게 했다. 잘 챙겨진다는 감각은 언제나 감사와 경계의 경계에 놓이는 법이었다. 먹어라. 비오는 날엔 기운이 더 빠진다. 도연이 말했다. 지원은 숟가락을 들었다. 술기운이 도는 친척 어르신들의 목소리가 먼 벽 너머에서 웅얼거렸다가 꺼졌다. 밥 한 숟가락이 속으로 내려가면서 그녀는 분명한 공허를 느꼈다. 음식을 삼키는 대신 집의 공기를 삼키는 것처럼 무채색의 무언가가 목구멍에 걸렸다. 준서가 좋아하던 생선구이다. 도연이 설명했다. 내가 입에 맞지 않으면 다른 걸 준비하라고 하겠다. 지원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아버님. 아니, 회장님. 순간 입이 꼬였다. 그가 잠시 미소를 지었다. 이제는 그렇게 부를 필요 없다. 문장 하나가 바닥에 떨어져 파문을 만들었다가 다시 고요 속으로 스며들었다. 그녀는 숟가락을 놓고 물을 조금 마셨다. 두 손이 달그락 컵과 접시를 스치고 지나갔다. 그녀는 자신이 내는 작은 소리들을 예민하게 인식했다. 이 집은 소리를 기억하는 집 같았다. 망설임, 숨, 속삭임,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누군가가 오래 듣고 있는 듯했다. 밤이 깊어갔다. 제단의 초는 거의 다 타고 있었다. 전등 스위치를 내리는 관리인의 뒷모습이 복도를 지나자 집은 본래의 색으로 돌아왔다. 젖은 목재가 내는 미묘한 향과 가끔 창틀을 때리는 빗방울로만 채워진 어둠. 지원은 초를 다시 하나 켰다. 작은 불빛이 방의 선을 얇게 그었다. 그녀는 잠을 청하려고 침실로 향했다. 이 방은 본래 신혜진의 방이었다. 벽은 흰색이었고 창틀은 진한 고동색이었다. 오래된 장롱의 손잡이는 예스럽고 매끈했다. 누구의 흔적도 지우려 했다가 끝내 지우지 못한 방. 바닥에 놓인 작은 양탄자에 발을 얹자 지면이 종이처럼 얇게 느껴졌다. 아래에 무엇이 있는지 감히 내려다보고 싶지 않았다. 샤워를 마치고 나왔을 때 창밖 빗줄기가 잠시 잦아든 듯했다. 그녀는 수건을 머리에 감은 채 침대맡에 앉았다. 그러다 문득 등을 곧게 세웠다. 철컥. 아주 가벼운 소리. 누구든 복도 끝에 작은 문을 열고 닫을 때 나는 소리와 비슷했다. 지원은 어둠 속에서 숨을 고르며 귀를 기울였다. 두 번째 소리가 나지 않았다. 대신 아주 낮고 길게 길어지는 감각이 방의 모서리를 따라 흘렀다. 시선이 옷장으로 갔다. 문틈은 닫혀 있었다. 그녀는 안다. 문틈이 닫혀 있다는 사실보다 자신이 그 사실을 확인해야만 하는 처지에 놓였다는 점이 더 아픈 법이다. 괜찮아.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다.
스스로에게 하는 말인지, 이 집의 공기에 하는 말인지 모를 노래처럼. 그때 피아노 소리가 들렸다. 아래층 거실에서 단한 매우 선명하고 매우 고독한 이어지는 두 번째 음은 좀 더 길었다. 세 번째 음에서 지원은 벌떡 일어나 발뒤꿈치를 누르고 복도를 지나 난간에 섰다. 아래층은 빈 무대 같았다. 잠든 집의 한가운데서 검은 피아노가 혼자 그 무대를 차지하고 있었다. 누가 앉아있지 않았다. 뚜껑은 닫혀 있었고 건반은 스스로 닫힌 입술처럼 얌전히 있었다. 그러나 분명히 소리가 났다. 방금 전까지. 지원은 난간에 손을 얹었다. 차가운 나무결이 손바닥을 훑었다. 그녀가 조금 더 몸을 숙이는 순간 위에서 불빛이 켜졌다. 부엌 쪽의 간접등, 발소리, 그리고 도현의 목소리가 어둠을 낮게 갈랐다. 잘 못 잔 모양이구나. 지원은 놀라지 않으려는 표정을 띄었다. 피아노 소리가 들린 것 같아서요. 비 오는 날엔 집이 소리를 낸다. 도연은 간단히 대답했다. 나무가 숨을 쉬는 소리일 뿐이다. 그는 부엌에서 컵을 하나 꺼내 따뜻한 차를 타왔다. 증기가 얇게 흩어졌다. 마셔라. 따뜻하면 잠이 온다. 지원은 컵을 받아들었다. 차의 향은 은은했다. 혀끝에 서늘한 기운이 잠깐 닿았다가 사라지는 느낌. 마치 누군가가 그녀의 안쪽을 손끝으로 살짝 건드리고 지나간 듯한 여운. 도연은 난간 건너편에 기대어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은 무례하지 않았고 동시에 위로도 아니었다. 그저 습관 같았다. 기다림의 습관. 오늘은 그가 낮게 말했다. 평소보다 더 오래 재단 앞에 있더구나. 어쩐지 오늘은 보내기가 더 어려웠어요. 지원이 말했다. 그녀는 한 모금 더 마셨다. 차가 목으로 내려갔다. 따뜻함은 빠르게, 그러나 어딘가 불편하게 퍼졌다. 도현의 시선이 잠깐 그녀의 얼굴을 스쳤다. 준서는 내가 강하다고 믿었다. 말끝에 미세한 미소가 걸렸다. 그 믿음은 대개 옳았다. 지원은 대답하지 않았다. 누군가의 믿음이 때로는 족쇄가 된다는 사실을 그녀는 지난 1년 동안 뼈저리게 배웠다. 강하다는 말은 언제나 끝이 모호했다. 어디까지가 강함이고 어디까지가 무모함인지. 강함을 입증하다 보면 어느새 자신을 잃는다는 것을. 그녀는 컵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액자가 기울어져 있었다. 준서의 사진. 장례식 이후 새로 맞춘 액자였다. 도연이 직접 골랐다 했다. 테이블에 가장자리를 맞추는 순간 그녀는 알 수 없는 떨림을 느꼈다. 프레임 뒷면의 나사가 아주 조금 느슨해져 있었다. 아주 조금. 눈으로는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내일은 쉬어라, 도연이 말했다. 절도, 조상 모시는 일도 사람이 하는 것이다. 사람은 쉬어야 한다. 네,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물었다. 회장님은 피곤하지 않으세요? 나는 오랫동안 이런 날들을 지나왔다. 그는 짧게 웃었다. 피곤이란 것도 훈련하면 줄어든다. 그는 계단을 몇 계단 내려갔다가 다시 올랐다. 문 잘 잠그고 자라. 그 말은 친절했다. 친절하다는 사실이 또다시 그녀를 긴장하게 했다. 누군가의 친절은 종종 경계의 다른 이름이었다. 도연이 사라지자 집은 다시 고요해졌다. 지원은 악기처럼 잠깐 울리고 곧 조용해졌다. 불을 끄고 침대로 돌아온 그녀는 젖은 머리칼을 타월로 대충 닦다가 그대로 내려놓았다. 밤은 길었다. 눈을 감자마자 그녀는 꿈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꿈속에서 대문이 철문으로 변해 있었다. 검고 높고 인간의 높이를 비웃듯 우뚝 섰다. 준서가 그 문을 향해 걸어갔다. 어깨가 얇았다. 그는 돌아보지 않았다. 지원이 이름을 불렀다. 소리가 입 밖으로 나왔는데 귀 속에서는 들리지 않았다. 준서가 손을 뻗어 문을 밀려는 순간 다른 손이 나타났다. 남자의 손 긴 손가락, 얇은 힘줄. 그 손이 문을 가볍게 눌렀다. 그리고 문은 아주 쉽게 닫혔다. 철이 부딪히는 소리가 무겁게 울렸다. 준서는 그 너머로 사라졌다. 지원은 달려가 문을 두드렸다. 차가운 금속이 손바닥을 질리게 했다.
안쪽에서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제서야 문 위에 작은 구멍이 뚫려 있다는 것을 봤다. 구멍 뒤에서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었다. 눈동자 같은 것이 어둠 속에서 한 점 빛으로 반짝였다. 지원은 숨을 멈췄다. 그 눈은 놀라지 않았다. 화내지도 않았다. 그저 알고 있었다. 오래전부터 알고 있다는 듯 천천히 깜박였다. 그 순식간의 깜박임이 그녀를 깨웠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방은 어둠 그대로였다. 창문은 닫혀 있었고 커튼은 흔들리지 않았다. 비는 여전히 왔다. 그러나 다른 소리가 있었다. 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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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규칙적인 소음. 벽시계의 초침이었다. 어제까지는 듣지 못했던 소리. 아니면 어제까지는 듣지 않으려 했던 소리. 지원은 침대 머리맡으로 손을 뻗었다. 스탠드를 켰다. 노란 불빛이 방의 구석을 천천히 밝히는 동안 그녀의 시선은 거울로 끌렸다. 신혜진이 사용하던 오래된 전신 거울. 유리 표면에 세월의 미세한 극힘이 남아있었다. 거울 속에는 그녀가 서 있었다. 그 뒤에 벽도, 테이블도, 램프도 있었다. 오직 하나만 실제와 조금 달랐다. 거울 속 커튼의 주름이 실제보다 한 겹 더 많았다. 주름 하나가 누군가의 손목처럼 휘어 있었다. 그녀는 숨을 고르고 눈을 깜박였다. 다시 봤을 때 주름은 사라져 있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다. 그제야 그녀는 자신에게 물었다. 오늘의 피로가 만들어낸 환영인지 아니면 이 집이 가진 원래의 표정인지 답은 오지 않았다. 그러나 하나의 감각은 분명했다. 여기서는 잠드는 것조차 선택이 아니라 허락이었다. 벽시계가 새벽 2시를 조금 넘겼다. 아래층에서 건반 하나가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더 낮고 확실한 음이었다. 지원은 눈을 감았다. 심장이 부서지듯 뛰어도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다. 움직이지 않는 것이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저항임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밤은 길었다. 그리고 어떤 밤은 끝을 의심하게 만들 만큼 질긴 법이었다. 아침의 빛은 잿빛이었다. 부산 바닷가 위로 해가 떴지만 두꺼운 구름이 모든 색을 빼앗아갔다. 강지원은 창문을 열지 않았다. 유리 너머의 바람 소리만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그 바람에 실린 습기와 소금기가 아직 끝나지 않은 비의 냄새를 품고 있었다. 거실로 내려가자 한도현이 신문을 읽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김이 오르는 커피잔과 가지런히 접힌 신문 섹션들이 놓여 있었다. 손끝으로 종이를 넘기는 동작이 천천했다. 지원은 그 움직임이 시계를 보듯 정확하다고 느꼈다. 잘 잤느냐? 그가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고 물었다. 네, 목소리가 조금 마른 듯 들렸다. 지원은 주방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미숙이 이미 아침상을 준비하고 있었다. 된장국, 김, 달걀찜, 그리고 작게 구운 고등어. 집안에 퍼진 국물 냄새가 어제의 긴장과는 다른 평온함을 흉내냈다. 도연은 신문을 접고 자리에 앉았다. 오늘 오후에 같이 나가자. 내가 좋아했던 서면 쪽 카페가 아직 있을지 모르겠다. 지원은 순간 눈을 들었다. 서면. 준서와 함께 몇 번 갔던 곳. 그곳의 따뜻한 빵 냄새와 좁은 골목의 소음이 문득 떠올랐다. 하지만 입 밖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괜찮으시다면 그녀가 말을 흐리자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침 식사가 끝나고 지원은 방으로 돌아와 옷장을 열었다. 깔끔하게 정리된 옷 사이로 낯선 질감이 손끝에 걸렸다. 두꺼운 옷걸이 뒤편 얇은 검은 상자가 숨겨져 있었다. 서류 박스만 한 크기였다. 열쇠가 잠겨 있었다. 그녀는 잠시 귀를 기울였다. 복도와 거실에서 나는 소리는 멀었다. 조심스럽게 상자를 제자리로 밀어 넣었다. 그날 오후 그들은 함께 차를 타고 서면으로 향했다. 도로 양옆으로 젖은 나무들이 줄지어 있었고 신호등마다 바람이 깃발처럼 흔들렸다. 차 안의 라디오는 잔잔한 클래식을 틀고 있었다. 카페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그러나 간판은 바뀌어 있었고 내부도 개조되어 있었다. 지원은 입구에서 잠시 멈췄다. 기억 속의 장소와 눈앞의 풍경이 겹치지 않았다. 여기 맞느냐? 도연이 물었다. 네.
맞아요.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그들은 창가 자리에 앉았다. 커피가 나왔다. 유리 너머로 골목의 사람들 발걸음이 바쁘게 오갔다. 도연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이곳이 내게 특별한가 보군. 준서와 자주 왔었어요. 지원이 대답했다. 그래서 내가 이곳을 좋아하는 이유를 이해한다. 도연은 담담하게 말했다. 추억은 때로는 사람을 지키기도 가두기도 하지. 그 말에 지원은 시선을 내리깔았다. 추억이 감옥이 될 수 있다는 말은 그녀에게 너무 익숙하게 들렸다. 카페를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은 조금씩 개기 시작했다. 저녁 무렵, 도연은 회사 회의 때문에 외출했다. 집안은 오랜만에 조용했다. 지원은 곧장 옷장 속 상자를 꺼냈다. 열쇠가 필요했지만 자물쇠는 오래되어 있었다. 그녀는 서랍에서 머리핀을 꺼내 조심스럽게 돌렸다. 몇 번의 시도 끝에 딸깍 하는 소리와 함께 뚜껑이 열렸다. 안에는 오래된 사진 몇 장, 서류 봉투, 그리고 작은 USB가 들어있었다. 사진 속에서 젊은 도연은 다른 이름표를 달고 있었다. 이경민이라는 이름. 지원은 서류 봉투를 열어봤다. 1995년 광주 화재 사건에 관한 기사와 경찰 보고서 사본이 들어있었다. 피해자, 부인과 아들. 사건은 사고사로 종결되었지만 기사 한 기퉁이에는 고해 방화 의혹이라는 문장이 남아있었다. USB를 주머니에 넣은 지원은 서둘러 상자를 원래 자리에 두었다. 그때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상자를 밀어넣고 문을 닫았다. 지원아, 미숙의 목소리였다. 차 한 잔 할래?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다. 그녀는 문을 열고 미소를 지었다. 좋아요. 주방 식탁에 앉자 미숙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제 잘 잤니? 네, 왜요? 이 집은 밤에 소리를 많이 낸다. 옛날부터 그랬어. 미숙이 눈길을 피했다. 하지만 소리를 내는 건 집만이 아니야. 지원은 그 말에 멈칫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냥 조심해. 미숙이 짧게 대답했다. 더 묻고 싶었지만 그녀의 표정이 벽처럼 굳어 있었다. 밤이 되자 지원은 USB를 노트북에 꽂았다. 첫 번째로 나타난 파일 이름은 비디오 01. 재생 버튼을 누르자 화면 속에는 준서가 있었다. 방 안의 조명이 어둡고 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지원아, 이 영상을 내가 본다면 나는 아마 잠시 말을 멈췄다. 아버지를 조심해. 그는 우리가 아는 사람이 아니야. 엄마의 죽음도 나의 죽음도 우연이 아니야. 화면이 순간 흔들리고 소리가 잡음으로 변했다. 영상이 끝나기 전 그의 눈빛이 마지막으로 화면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 시선은 두려움과 단호함이 섞여 있었다. 영상이 꺼지자 두 번째 파일이 자동으로 재생됐다. 화면에는 어두운 침실. 그녀의 침실이었다. 자고 있는 지원의 모습이 위쪽 모서리에서 내려다 보이고 있었다. 카메라는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리고 문이 열리며 도연이 들어왔다. 그는 침대 옆에 서서 잠든 그녀를 오래 바라보다가 조용히 나갔다. 지원은 노트북을 닫았다. 숨이 거칠어졌다. 머릿속에서 경고음처럼 반복되는 목소리, 조심해라는 미숙의 말, 준서의 시선이 뒤섞였다. 그 순간 복도에서 문 여는 소리가 났다. 발소리가 점점 다가왔다. 그녀는 노트북을 끄고 불을 껐다. 심장이 목까지 올라왔다. 문 앞에서 발소리가 멈췄다. 문고리가 아주 조금 미세하게 움직였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몇 초 후 발소리는 멀어졌다. 그녀는 침대 모서리에 앉아 여전히 어둠 속을 응시했다. 그녀는 이제 확신했다. 이 집의 소리는 단순한 집의 숨소리가 아니었다. 누군가의 발걸음, 시선, 그리고 침묵이 벽과 천장을 통해 살아 움직이고 있었다. 이제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 소리의 주인을 알아내야 했다. 그리고 그 전에 스스로를 잃지 않는 방법을 찾아야 했다. 저녁 하늘은 검붉게 물들고 있었다. 한도현은 여전히 회사 회의 중이라며 돌아오지 않았고 집안은 드물게 긴 고요를 유지하고 있었다.
강지원은 이 시간을 놓칠 수 없었다. 그녀는 방 안의 모든 불을 끄고 작은 손전등 하나만을 켠 채 서랍과 장롱을 다시 뒤졌다. 전날 USB에서 본 영상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준서의 목소리, 그리고 도연이 잠든 자신을 내려다보던 그 시선. 무언가가 이 집을 감싸고 있는 기묘한 공기와 연결되어 있었다. 이번엔 장롱하단 서랍의 이중 바닥을 발견했다. 손톱으로 가장자리를 눌러보니 미묘하게 움직였다. 힘을 주어 밀어올리자 좁은 틈 속에서 오래된 편지 꾸러미와 작은 열쇠 하나가 나왔다. 편지의 봉투에는 신혜진이라는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다. 첫 번째 편지를 펼쳤을 때 종이에서는 오래된 화장품과 향수 냄새가 났다. 필체는 단정했지만 문장마다 떨림이 묻어 있었다. 이 집의 벽은 귀를 가진다. 그리고 그 귀는 언제나 한 사람만을 향해 있다. 나는 더 이상 이 소리를 견딜 수 없다. 내 아들이, 그리고 그 아들의 아내가 나처럼 되지 않기를 바란다. 편지의 끝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다. 신혜진이 세상을 떠나기 한 달 전이었다. 지원은 열쇠를 손에 쥐었다. 그것은 아주 오래된 금속 열쇠로 현관문이나 일반 방 열쇠와는 전혀 다른 형태였다. 손잡이가 장식처럼 곡선으로 휘어 있었다. 이 집 어딘가 그녀가 아직 찾지 못한 공간을 여는 열쇠일지도 모른다. 그때 복도 쪽에서 미묘한 기척이 났다. 발소리와는 다르게 바닥을 스치는 옷자락의 소리였다. 지원은 편지와 열쇠를 재빨리 옷장 깊숙이 숨기고 문을 열었다. 지원아, 미숙이 서 있었다. 손에는 접힌 천을 들고 있었다. 내 방 침구를 새로 갈아줄까 해서. 아,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미숙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천을 내려놓았다. 혹시 어젯밤에 뭐 들었니? 지원은 가볍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미숙의 눈빛은 쉽게 풀리지 않았다. 이 집은 오래됐어. 오래된 집은 소리와 기억을 같이 품지. 하지만 어떤 기억은 잊혀야 할 때가 있다. 그 말은 경고처럼 들렸다. 미숙이 떠난 후 지원은 문을 잠그고 침대에 앉았다. 창밖의 바람이 갑자기 거세졌다. 바람 속에 섞인 빗방울이 유리를 두드렸다. 그녀는 열쇠를 주머니에 넣고 1층으로 내려갔다. 집안의 구조는 이미 익숙했지만 여전히 발길이 닿지 않은 문들이 있었다. 특히 거실 끝, 오래된 피아노 뒤쪽 벽에 붙어있는 작은 문 평소엔 가구로 가려져 있었고 아무도 열지 않았다. 피아노를 살짝 밀자 작은 문이 드러났다. 손잡이는 먼지로 거칠었고 문틀엔 미세한 균열이 있었다. 주머니 속 열쇠를 꺼내어 맞춰보았다. 맞았다. 조심스럽게 돌리자 문이 가볍게 열렸다. 안쪽은 좁은 계단이었다. 계단은 아래로 이어졌고 벽에는 희미하게 곰팡이 냄새가 섞인 공기가 맴돌았다. 지원은 심호흡을 하고 한 발씩 내려갔다. 계단 끝에는 작은 지하실이 있었다. 오래된 장식장과 상자들이 놓여 있었고 한쪽 벽에는 액자들이 빼곡히 걸려 있었다. 그 사진 속 인물들은 대부분 한도현과 젊은 시절의 신혜진, 그리고 준서였다. 그러나 몇 장은 전혀 모르는 얼굴이었다. 그중 한 장, 오래된 흑백 사진 속에서 도연은 이경민이라는 이름이 새겨진 명찰을 달고 있었다. 옆에는 젊은 여인과 어린 소년이 서 있었고 그들 뒤로는 작은 시골집이 배경이었다. 지원은 그 얼굴들이 기사 속 피해자와 일치한다는 것을 즉시 깨달았다. 지하실 구석에는 또 다른 문이 있었다. 이번에는 자물쇠가 없었지만 문이 무겁게 잠겨 있었다. 힘을 주어 열자 안에는 작은 책상과 낡은 의자, 그리고 빽빽하게 채워진 서류들이 보였다. 책상 위에는 녹음기가 놓여 있었다. 오래된 모델이었다. 전원을 켜니 잡음 뒤로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나는 여기서 나갈 수 없다. 하지만 내가 사라져도 진실은 남아야 한다. 그가 모든 것을 지워도 이 목소리는 남길 것이다. 그는 우리를 집안에 가두고 세상에는 완벽한 가면을 쓴다. 목소리는 중간에서 끊겼다. 녹음기의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되기 직전이었는지 소리가 일그러졌다. 지원은 손끝이 떨렸다. 갑자기 위쪽에서 문 닫히는 소리가 났다. 지하실로 내려온 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였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숨을 죽였다. 계단 위로 발소리가 뚜렷하게 내려오고 있었다. 무겁고 일정한 리듬, 익숙한 발걸음. 지원은 급히 책상 아래로 몸을 숨겼다. 그림자 하나가 계단 아래에 드리워졌다. 그 그림자는 잠시 멈추더니 계단을 다시 올라갔다. 위에서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연이어 들렸다. 그녀는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심장이 진동처럼 울렸고 손바닥에 땀이 흘렀다. 발소리가 완전히 사라진 뒤에야 지원은 천천히 책상 아래에서 나왔다. 다시 계단을 올라 거실로 돌아왔을 때 피아노는 제자리로 돌아가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기억했다. 자신이 밀어놓았던 피아노가 이제 다시 완벽히 원래 위치로 맞춰져 있다는 사실을. 그날 밤 침대에 누운 지원은 더 이상 잠들 수 없었다. 그녀는 확실히 알았다. 도연은 단순히 과거를 숨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무엇인가를 감시하고 지키고 그리고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그 통제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 이제는 단서들을 연결해야 했다. 신혜진의 편지, 사진 속의 다른 가족, 지하실의 녹음기.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끝에는 그녀가 지금껏 알던 세계와 전혀 다른 진실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지원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빗방울이 다시 유리를 두드리고 있었다. 그 소리 속에서 그녀는 결심했다. 더 깊이 들어가서 끝을 확인하리라고. 설령 그 끝이 자신을 삼킨다 해도. 새벽녘, 바람은 더 거세졌다.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냉기가 강지원의 목덜미를 스쳤다. 잠들지 못한 채 뒤척이다가 그녀는 결국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다. 지하실에서 가져오지 못한 녹음기와 서류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거기엔 반드시 신혜진의 죽음과 준서의 사고에 관한 단서가 있을 것이다. 부엌에서 물을 마시고 있는데 현관문 여는 소리가 들렸다. 시계를 보니 새벽 5시였다. 한도현이었다. 정장을 입은 채 외투는 젖어 있었고 표정은 무표정 그 자체였다. 일찍 일어났군. 그는 짧게 말했다. 지원은 억지로 웃었다. 잠이 안 와서요. 그의 시선이 잠깐 그녀의 얼굴을 스쳤다. 그럴 땐 책을 읽는 게 좋다. 쓸데없이 돌아다니면 감기나 걸린다. 말투는 무심했지만 그 안에 묘한 압박이 숨어 있었다. 도연은 방으로 들어갔고 지원은 다시 부엌에 혼자 남았다. 물잔을 내려놓는 순간 거실 어딘가에서 작은 진동음이 울렸다. 소리를 따라가니 소파 밑에서 휴대전화가 진동하고 있었다. 낯선 기종이었다. 화면에는 비밀 채널이라는 알림이 깜박였다. 배터리가 거의 닳아 꺼지기 직전이었다. 호기심이 그녀를 압도했다. 전원을 켜니 메시지 하나가 열려 있었다. 발신자는 M. 오늘 밤 거실의 시계 뒤를 봐 모든 답이 거기 있어. 순간 심장이 세게 뛰었다. M은 누구인가? 미숙일까? 아니면 전혀 다른 인물일까? 메시지를 확인하자마자 배터리가 완전히 꺼졌다. 그날 하루 지원은 거실 시계만 떠올렸다. 그것은 오래된 괴종시계로 한시 가문에 수십 년째 있었다. 저녁이 될 때까지 기다리며 그녀는 아무 일도 없는 듯 행동했다. 저녁 식사 시간, 도연은 평소보다 말이 적었다. 식사 후 서재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지원은 조용히 거실로 나갔다. 시계 옆에 서니 초침 소리가 비정상적으로 크게 들렸다. 양손으로 시계를 벽에서 살짝 당기자 뒷면에 작은 금속판이 붙어 있었다. 나사 몇 개를 풀자 안쪽에서 낡은 봉투 하나와 작은 금속 상자가 나왔다. 봉투 안에는 사진 몇 장이 있었다. 첫 번째 사진에는 신혜진이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고 옆에는 도연이 서 있었다. 사진 속 도연의 표정은 웃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차가웠다. 뒷면에는 사흘 전이라는 메모가 적혀 있었다. 두 번째 사진은 준서의 자동차였다. 앞바퀴 부분이 심하게 손상되어 있었고 촬영 각도는 누군가 멀리서 몰래 찍은 것처럼 보였다. 사진 구석에는 날짜가 찍혀 있었는데 사고가 나기 하루 전이었다. 금속 상자를 열자 안에는 또 다른 USB가 들어 있었다. 그것은 이전에 그녀가 발견했던 것과 다른 모양이었다. 주머니에 넣으려는 순간 발소리가 들렸다.
무엇을 하고 있지? 도현의 목소리였다. 지원은 재빨리 상자를 닫고 시계를 제자리에 걸었다. 시계가 조금 삐뚤어진 것 같아서요. 그의 눈이 상자와 그녀의 손을 번갈아 보았다. 그러나 아무 말 없이 걸어갔다. 그 침묵이 오히려 위협적으로 느껴졌다. 밤이 깊자 그녀는 방문을 잠그고 USB를 노트북에 연결했다. 화면에는 룸캐머러라는 폴더 하나가 있었다. 폴더를 열자 날짜별로 정리된 영상 파일들이 쏟아졌다. 한 파일을 재생하니 화면 속은 지하실이었다. 도연이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상대는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남자의 목소리였다. 그 여자는 눈치가 빠르다. 더 오래 두면 곤란해진다. 그럼 필요하면 어머니처럼 하면 된다. 대화가 끝나자 화면 속 도연은 서류 몇 장을 불로 태웠다. 지원은 숨을 삼켰다. 어머니처럼이라는 말이 신혜진의 죽음을 직접적으로 암시하고 있었다. 그 순간 창밖에서 바람이 세차게 불었다. 커튼이 휘날리며 램프 불빛이 흔들렸다. 그녀는 USB를 빼서 옷장 속 가방에 깊이 숨겼다. 그날 새벽 다시 피아노 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단순한 건반 소리가 아니라 짧은 곡조였다. 지원은 이불 속에서 눈을 떴다. 그 곡은 준서가 생전에 자주 치던 곡이었다. 그러나 소리는 불완전했고 중간중간 끊겼다. 마치 누군가가 악보 없이 기억만으로 흉내내는 것처럼. 그녀는 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다. 피아노 앞에는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건반 몇 개가 아주 천천히 누군가의 손길 없이 눌렸다가 돌아왔다. 그 순간 계단 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도현이었다. 그는 계단을 내려오며 피아노 쪽을 바라봤다. 소리가 났다. 지원이 말했다. 내가 들은 건 내 마음속에서 난 거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그는 피아노 뚜껑을 닫고 건반 위에 손을 올렸다. 그리고 아주 가볍게 한 음을 눌렀다. 그 소리가 공기 속에서 길게 울렸다. 이 집의 모든 소리는 내가 듣는다. 도연이 그녀를 바라봤다. 그러니 내가 무엇을 듣든 그것도 내가 허락한 것이다. 그 말은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선언처럼 들렸다. 지원은 그 순간 깨달았다. 그녀가 마주한 것은 단순한 과거의 비밀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그녀를 완전히 감시하고 있는 권력이었다. 그리고 그 권력을 무너뜨리지 않는 한 이 집에서의 모든 소리와 침묵은 도연의 것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손에는 열쇠와 USB, 그리고 사진들이 있었다. 퍼즐 조각은 모이기 시작했고 남은 건 그것을 맞추는 일뿐이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다음 움직임은 도연이 예상하지 못하는 곳에서 시작될 것이다. 아침이 밝았지만 한시 가문의 집은 여전히 음울했다. 회색 구름이 낮게 깔린 하늘은 햇빛을 가려 시계가 오전을 가리키는데도 마치 해가 뜨지 않은 듯했다. 강지원은 부엌에서 미숙과 마주 앉아 있었다. 미숙은 말없이 차를 우려내고 있었고 뜨거운 증기가 천천히 식탁 위로 피어올랐다. 오늘 회장님은 지원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아침 일찍 나가셨다. 미숙의 목소리는 낮았다. 하루 종일 안 들어올 거다. 그 말은 경계 대신 묘한 안도감을 주었다. 오늘이 기회였다. 도연이 없는 동안 더 많은 것을 찾아낼 수 있었다. 지원은 방으로 돌아와 어제 USB와 열쇠, 사진들을 다시 꺼냈다. 그리고 전날 찾지 못한 연결고리를 떠올렸다. 신혜진의 편지, 어머니처럼이라는 말, 그리고 지하실의 녹음기. 이 모든 조각을 하나로 잇는데 필요한 건 증인의 목소리였다. 그녀는 미숙을 찾아갔다. 미숙은 창문을 닫고 있었고 바깥바람이 커튼을 흔들고 있었다. 이 집에서 오래 사셨죠? 지원이 물었다. 30년은 됐지. 그럼 신혜진 어머니가 돌아가시던 날도 여기 계셨나요? 미숙의 손이 순간 멈췄다. 창문 닦는 동작이 멎고 고개를 돌렸다. 왜 묻는 거냐? 알아야 해요. 그냥 지나칠 수 없어요. 지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미숙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날 밤 회장님과 부인이 큰 소리를 내며 싸웠다. 문을 닫았지만 복도 끝까지 목소리가 울렸지.
부인이 더는 못 참겠다고 소리쳤어. 그리고 몇 시간 뒤 그분은 방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의사는 심장마비라고 했지만 나는 믿지 않았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 바람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며 부드러운 소리를 냈다. 그 후로 준서가 더 조용해졌지. 무슨 말을 하려다가도 멈추고 내가 이 집에 온 뒤에는 자주 너를 지켜봤다. 마치 무언가를 경고하려는 듯이. 지원은 숨을 삼켰다. 준서가 남긴 영상 속 눈빛이 떠올랐다. 미숙 씨, 이 집 어딘가에 아직도 숨겨진 공간이 있을까요? 지하실 말고. 있다. 다락방. 지원은 처음 듣는 말이었다. 다락방이요? 회장님도 잘 쓰지 않는 곳이야. 신혜진이 혼자 있을 때 자주 올라갔지. 그 후로는 자물쇠로 잠겨 있어. 열쇠는 아마도 너한테 있는 그거일 거다. 그녀는 주머니 속 금속 열쇠를 만졌다. 손끝에 차가운 감촉이 스며들었다. 미숙은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조심해라. 다락방에 가면 보고 싶지 않은 것도 보게 될 수 있다. 점심이 지난 뒤 집안이 고요해졌을 때 지원은 다락방을 향했다. 2층 복도 끝 벽에 붙은 작은 문이 있었다. 문 위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고 손잡이는 녹슬어 있었다. 열쇠를 꽂자 부드럽게 돌아갔다. 문을 열고 올라가니 좁고 가파른 계단이 이어졌다. 계단 끝에는 낮은 천장의 다락방이 있었다. 창문은 작았고 빛은 거의 들어오지 않았다. 먼지가 공중에서 춤추듯 떠다니고 있었다. 방 안에는 커다란 나무 상자가 하나 있었다. 상자를 열자 안에는 사진 앨범, 일기장, 그리고 2개의 비디오 테이프가 들어 있었다. 앨범 속에는 신혜진과 준서의 모습이 많았다. 웃고 있는 사진도 있었지만 일부는 표정이 굳어 있었다. 일기장을 펼치자 신혜진의 필체가 눈에 들어왔다. 그는 나를 집안에 가두고 밖에서는 완벽한 남편을 연기한다. 모든 사람이 그를 존경하지만 나는 매일 조금씩 죽어가고 있다. 준서만이 나를 지탱한다. 그러나 그 아이도 안전하지 않다. 몇 장을 넘기자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쓰여 있었다. 오늘 밤 준서에게 모든 걸 말할 생각이다. 만약 이 글 이후로 내가 더 쓰지 못한다면 누군가 이 일기를 읽기를 바란다. 지원은 손끝이 떨렸다. 일기장 아래에 놓인 비디오 테이프를 꺼내며 서랍 속 작은 캠코더도 함께 발견했다. 그 순간 아래층에서 현관문 여는 소리가 들렸다. 도현이었다. 그는 예정보다 일찍 돌아온 것이다. 지원은 급히 상자를 닫고 열쇠를 챙겼다. 조용히 계단을 내려와 복도에 섰다. 도연이 현관에서 코트를 벗으며 말했다. 오늘 하루는 어떻게 보냈나? 책 좀 읽고 방을 정리했어요. 그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집안일은 내 몫이니까. 그 목소리에는 평범한 부드러움이 섞여 있었지만 지원은 그 속에 숨은 감시의 기운을 느꼈다. 밤이 되자 지원은 방문을 잠그고 비디오 테이프를 캠코더에 넣었다. 화면 속에서 신혜진은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혹시 이걸 보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나를 죽일 것이다. 그리고 모든 것을 사고처럼 꾸밀 것이다. 나뿐만 아니라 내 아들도. 그 말이 끝나자 화면이 흔들리고 갑자기 어두워졌다.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가 마지막으로 녹화되었다. 지원은 캠코더를 껐다. 숨이 가빠졌다. 이건 더 이상 단순한 의심이 아니었다. 명백한 경고였고 예고였다. 그녀는 이제 선택해야 했다. 증거를 모아 한 번에 폭로할 것인지 아니면 조금씩 퍼뜨려 도연을 압박할 것인지.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더 이상 이 집에서 침묵하는 것은 곧 파멸이라는 것. 그리고 그 순간 복도 끝에서 났고 끊기는 피아노 소리가 다시 울렸다. 이번엔 마치 그녀의 결심을 시험하는 듯 느리고 무겁게 이어졌다. 다음 날 아침 강지원은 창밖을 바라보며 오래 서 있었다. 바닷바람이 세게 불어오는 부산의 겨울은 유난히 거칠었다. 그 거친 공기 속에서 그녀는 지난 며칠 동안 모은 증거들을 머릿속에 하나씩 정리했다.
신혜진의 일기, 비디오 테이프, USB, 그리고 사진들 모두가 한도현을 향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들을 어떻게 꺼내 놓아야 할지 그 방법이 문제였다. 그녀는 결심했다.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준서의 친구 박민준을 찾아야 한다. 그가 외국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최근에 한국에 돌아왔다는 소문을 미숙이 전해준 적이 있었다. 민준은 준서와 대학 시절부터 가깝게 지냈고 준서가 믿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람이었다. 지원은 낮 동안 핸드폰을 이용해 은밀히 민준의 연락처를 수소문했다. 오후 늦게 마침내 메시지를 보낼 수 있었다. 민준 씨, 저는 강지원입니다. 준서와 함께했던 시간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싶어요. 급한 일이에요. 그날 저녁, 답장이 왔다. 내일 오후, 광안리 근처 카페에서 봅시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지원은 밤새 잠을 설쳤다. 도연이 무슨 이유로든 그녀의 외출을 막을 가능성을 생각하며 변명거리를 준비했다. 다음 날, 그녀는 미숙에게 병원에 가야 한다고 말하고 집을 나섰다. 카페에서 민준을 만났을 때 그는 그녀를 보자마자 표정이 굳었다. 지원 씨, 준서가 죽기 전에 저한테 몇 번이나 전화를 했어요. 아버지가 뭔가를 꾸미고 있다고. 하지만 그땐 제가 외국에 있어서. 그는 노트북을 꺼내 USB 하나를 건넸다. 이건 준서가 제게 보내려다 실패한 파일이에요. 차량 정비소 CCTV 영상입니다. 사고 나기 전날 누군가가 준서 차를 만지고 있죠. 지원은 숨을 죽였다. 누군가가? 내 화면이 흐릿하지만 그 체격과 걸음걸이는 그는 말을 끝내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는 누구를 의미하는지 직감적으로 알았다. 민주는 한 장의 사진도 건넸다. 준서의 장례식 날, 도연이 뒤쪽에서 어떤 남자와 악수하는 모습이었다. 남자는 얼굴을 숙이고 있었지만 검은 장갑을 낀 손이 선명하게 보였다. 저 남자, 도연과 오래전부터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 광주 화재 사건 때도 목격됐던 인물이에요. 지원은 그제야 퍼즐의 한 조각이 맞춰지는 듯한 소름을 느꼈다. 도현의 과거, 신혜진의 죽음, 준서의 사고, 그 모든 사건이 고립된 비극이 아니라 연결된 연속이었다. 카페를 나서는 순간 그녀는 시선을 느꼈다. 길 건너편 검은 코트를 입은 남자가 휴대전화를 들고 서 있었다. 그녀를 똑바로 보다가 시선이 마주치자 고개를 돌렸다. 지원은 민준에게 작게 속삭였다. 우릴 누군가 지켜보고 있어요. 그들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헤어졌다. 지원은 골목길로 들어가 일부러 복잡한 경로를 걸었다. 그러나 집 근처에 도착했을 때 등 뒤에서 발소리가 따라왔다. 그녀는 문 앞까지 뛰어가 들어가자마자 문을 잠갔다. 미숙이 놀란 얼굴로 물었다. 무슨 일이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길이 좀 어두워서요. 그날 밤 지원은 민준이 건넨 USB를 확인했다. 화면 속에서 두 남자가 준서의 차에 다가갔다. 한 명은 후드를 뒤집었었고 다른 한 명은 선명하게 얼굴이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체격과 동작은 분명히 도연과 닮아 있었다. 지원은 화면을 멈춘 채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도연이 모든 것을 부인하더라도 이 영상은 의심의 여지를 남긴다. 하지만 영상 하나로는 부족하다. 더 명확한 증거가 필요했다. 그 순간 복도에서 가벼운 발소리가 났다. 미숙의 발걸음이 아니었다. 훨씬 더 무겁고 느린 리듬. 문틈 아래로 그림자가 스쳤다. 지원아, 자니? 도현의 목소리였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침묵이 몇 초간 이어졌다가 발소리가 멀어졌다. 그러나 그 짧은 순간 동안 그녀는 문 너머에서 시선이 그대로 박혀있는 듯한 감각을 느꼈다. 그날 새벽,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창문을 닫으며 결심했다. 민준과 함께 이 증거들을 정리하고 언론이나 경찰에 한 번에 터뜨릴 계획을 세울 것이다. 하지만 그 전까지 도연이 의심하지 않도록 완벽하게 연기해야 한다. 그리고 그녀는 알았다. 이제부터는 단순한 숨바꼭질이 아니라 생존을 건 싸움이 시작됐다는 것을. 아침이 오면 그녀는 다시 평범한 며느리의 얼굴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속으로는 이 집을 무너뜨릴 마지막 퍼즐을 맞추고 있었다. 저녁이 막 내려앉을 무렵 한씨 가문의 집은 평소보다 더 고요했다. 강지원은 하루 종일 미숙과 함께 집안일을 하며 도현의 의심을 피했다. 그러나 머릿속에서는 민준이 건넨 USB 영상이 계속 재생되고 있었다. 그 흐릿한 화면 속 체격, 걸음걸이, 그리고 준서의 차에 손을 대던 그 순간이 잊히지 않았다. 식사 후 도현은 와인을 꺼내 들었다. 붉은 액체가 잔에 채워질 때 지원은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로는 긴장했다. 와인의 향이 은은하게 퍼졌지만 그 냄새마저도 경계심을 무너뜨리는 함정처럼 느껴졌다. 오늘은 이상하게 집이 조용하군. 도연이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말했다. 비가 그쳐서 그런가 봐요. 그가 잔을 내려놓고 지원을 바라봤다. 너 오늘 나가지 않았나? 지원은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했다. 아니요. 하루 종일 집에 있었어요. 그의 눈빛이 미세하게 변했다. 짧은 침묵이 이어졌다가 그는 천천히 웃었다. 그래. 그럼 된 거다. 그러나 그 미소에는 묘한 함의가 있었다.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시험을 통과한 사람을 보는 듯한 시선. 지원은 잔을 내려놓으며 시선을 피했다. 밤이 깊어지자 도연은 서재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지원은 그 틈을 이용해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가방 속에 숨겨둔 비디오 테이프와 일기장을 꺼내 침대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민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내일 오전에 증거를 넘길게요. 시간과 장소를 알려주세요. 답장은 곧바로 왔다. 부산역 근처 작은 서점, 오전 10시. 혼자 오세요. 그 순간 문 밖에서 노크 소리가 났다. 지원은 재빨리 증거를 베개 밑에 숨겼다. 들어가도 되나? 도현의 목소리였다. 네. 그가 들어와 방을 둘러봤다. 시선이 침대 위를 스쳤지만 곧 그녀에게로 돌아왔다. 오늘 밤은 문을 잠그지 마라. 혹시 무슨 소리가 나면 바로 나를 부를 수 있게. 그 말은 겉보기엔 보호처럼 들렸지만 지원은 그 속에서 노골적인 감시 의도를 읽었다. 그가 나가자마자 그녀는 베개 밑에 물건을 다시 가방에 넣고 지퍼를 잠갔다. 그리고 새벽까지 잠들지 못한 채 시간을 보냈다. 아침, 부엌에서는 미숙이 평소보다 서둘러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오늘 어디 가니? 그녀가 물었다. 시장에 좀 가려고요. 미숙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낮게 속삭였다. 조심해라. 회장님, 어젯밤에 전화를 오래 하더라. 내 얘기 같았다. 지원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네. 부산역으로 향하는 길, 그녀는 몇 번이나 뒤를 돌아봤다. 차창 밖의 풍경이 흐르는 동안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일정한 거리를 두고 따라오는 것이 눈에 띄었다. 서점에 도착했을 때 민준이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서둘러 그녀를 안쪽 좌석으로 안내했다. 서두르자. 시간이 많지 않아. 그녀는 가방에서 증거들을 꺼내 그에게 건넸다. 이걸 다 복사해서 안전한 곳에 보관해주세요. 그리고 그 순간 서점 문이 열리고 두 명의 남자가 들어왔다. 그중 한 명이 전날 카페 근처에서 그녀를 지켜보던 검은 코트의 남자였다. 민준이 낮게 말했다. 뒤쪽 문으로 가요. 그들은 서점 뒷문으로 나와 좁은 골목을 빠르게 걸었다. 그러나 코트 남자가 이미 뒤를 따라붙고 있었다. 지원은 심장이 쿵쿵 뛰는 소리를 온몸으로 느꼈다. 민준이 USB와 비디오 테이프를 그녀의 손에 다시 쥐어주었다. 혹시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이걸 바로 언론에 보내요. 그 순간 골목 앞쪽에서 또 다른 남자가 나타났다. 길은 막혔다. 지원은 숨을 고르며 두 사람 사이를 번갈아 봤다. 민준은 그녀를 앞으로 밀었다. 뛰어. 그녀는 본능적으로 골목 옆에 작은 계단을 올라갔다. 발소리가 뒤를 쫓았지만 다행히 계단 위의 인파 속으로 몸을 숨길 수 있었다. 호흡을 가다듬으며 뒤를 보니 민준은 이미 두 남자와 마주 서 있었다. 그 순간 그녀는 알았다. 이 싸움은 이제 더 이상 조용히 진행될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면
도연은 오늘의 모든 일을 이미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지원은 USB를 주머니 속 깊이 숨기며 내일부터는 다른 방식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결심했다. 직접적인 대결이 아니라 그가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날 밤 집안의 피아노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다. 그 고요가 오히려 폭풍 전야처럼 느껴졌다. 집에 돌아왔을 때 강지원은 문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현관문이 조금 열려 있었다. 평소라면 미숙이 잠금 장치를 꼭 확인하곤 했는데 이런 건 처음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안으로 들어섰다. 거실에는 불이 켜져 있었고 소파에 한도현이 앉아 있었다. 정장을 입은 채 손에는 반쯤 비운 위스키 잔이 들려 있었다. 어디 갔다 오나.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어딘가 날카로웠다. 시장에 다녀왔어요. 지원은 준비해둔 대답을 꺼냈다. 시장. 그는 천천히 잔을 내려놓았다. 시장치고는 발걸음이 가벼워 보이는군. 지원은 숨을 고르며 겉옷을 벗었다. 그냥 바람 쐬고 싶어서 조금 돌아왔어요. 도연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 속에는 의심이 가득했다. 바람을 쐬러 나간 건지 누구를 만난 건지는 곧 알게 되겠지. 그 말이 끝나자 그는 잔을 비우고 서재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안의 공기를 더 무겁게 만들었다. 지원은 방으로 돌아오자마자 주머니 속 USB를 꺼냈다. 민준이 건넨 마지막 말이 떠올랐다. 혹시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언론에 보내요. 그러나 지금 당장 그럴 수는 없었다. 도연이 눈치채면 모든 게 끝나버린다. 그날 밤 잠들기 전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문틈 아래로 그림자가 드리웠다. 이번엔 노크도 목소리도 없었다. 발소리가 사라진 후에도 그녀는 한참 동안 가만히 있었다. 다음 날 미숙이 지원에게 다가와 작은 종이 쪽지를 건넸다. 오늘 오후 3시. 빨래 건조장. 짧은 메모였다. 시간이 되자 지원은 뒷마당의 빨래 건조장으로 갔다. 미숙은 빨래를 널고 있는 척하며 낮게 말했다. 민준 씨, 어젯밤에 연락이 끊겼다. 지원의 눈이 커졌다.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 내 증거 때문에 위험해진 것 같다. 회장님이 움직였을지도 몰라. 지원은 숨이 가빠졌다. 그럼 나도 곧. 그래서 미리 말하는 거다. 내가 가진 것들 더 이상 집에 두지 마라. 오늘 밤 내가 안전한 곳으로 옮겨주겠다. 그날 오후 내내 지원은 불안 속에 있었다. 거실에서 시계를 고치는 척하는 도연의 시선이 거슬렸다. 마치 그녀가 어떤 물건을 숨기고 있다는 걸 이미 아는 듯했다. 밤이 되자 미숙이 조용히 방으로 들어왔다. 지금 줘, 내가 가지고 나갈게. 지원은 USB와 비디오 테이프, 사진들을 1000조각에 싸서 건넸다. 미숙은 그것을 품속에 넣고 나갔다. 그녀가 돌아오지 않은 건 그로부터 2시간이 지난 후였다. 그러나 미숙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빈 상태였다. 미안하다. 누군가가 따라왔다. 돌려줄 수밖에 없었어. 지원은 머리가 멍해졌다. 누구였어요? 그 사람, 미숙은 짧게 대답했다.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고 도연이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낯익은 1000조각이 들려 있었다. 찾으려면 애초에 잃어버리지 않는 게 좋지. 그는 1000조각을 식탁 위에 던졌다. 그 안에는 USB와 비디오 테이프가 그대로 들어 있었다. 지원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도연이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왔다. 이 집에서 나가는 건 어렵지 않다. 하지만 다시 들어오는 건 내가 허락해야만 한다. 그 말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분명한 선언이었다. 그날 이후 그녀의 방문은 더 이상 안쪽에서 잠글 수 없게 바뀌어 있었다. 누군가 열쇠 구조를 바꾼 것이다. 지원은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바람이 세차게 불었고 먼 바다에서 번개가 번쩍였다. 그 순간 아래층에서 피아노 소리가 다시 울렸다. 이번엔 단 한 음만, 길고 낮게. 그 음이 사라진 후 집안은 완벽한 침묵에 잠겼다. 그러나 지원은 알았다. 그 침묵 속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속으로 다짐했다. 이제 남은 방법은 단 하나뿐이다.
도연이 모든 걸 통제할 수 있다는 착각을 스스로 무너뜨리게 만드는 것. 그리고 그 시작은 내일일 것이다. 다음 날 새벽, 강지원은 눈을 감은 채 숨소리를 고르게 유지했다. 문틈 아래로 비치는 불빛이 천천히 사라지고 발소리가 멀어지는 순간을 기다렸다. 오늘은 움직일 기회가 단 한 번뿐이었다. 그녀는 미리 준비해둔 작은 가방을 꺼냈다. 가방 안에는 USB, 비디오 테이프, 신혜진의 일기일부, 그리고 여권과 현금이 들어있었다. 나머지 증거는 이미 안전한 복사본을 만들어 클라우드에 업로드해 두었다. 접속 비밀번호는 오직 자신과 박민준만 알고 있었다. 문소리를 죽이며 복도로 나간 지원은 계단을 내려갔다. 오늘 새벽 3시 17분, 집의 모든 보안 카메라가 정기점검으로 5분간 꺼진다는 사실을 며칠 전 확인해 두었다. 그 짧은 공백이 유일한 탈출 구멍이었다. 현관문 앞에 섰을 때 갑자기 거실 쪽에서 약한 불빛이 깜빡였다. 소파에 놓인 태블릿 화면이 켜지며 실시간 CCTV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그 화면 속에는 그녀가 계단을 내려오는 모습이 그대로 찍혀 있었다. 이렇게 일찍 외출이라니 무슨 일이야?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낮았지만 살을 파고드는 차가움이 있었다. 도현이었다. 그는 손에 태블릿을 들고 있었다. 지원은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다. 그냥 답답해서 산책하려고요. 그의 시선이 가방으로 내려갔다. 산책치고는 짐이 무겁군. 짧은 정적이 흐른 뒤 그는 한 걸음 더 다가왔다. 내가 모른다고 생각하나? 내가 뭘 하려는지, 누구와 연락했는지 다 알고 있어. 지원은 숨을 고르며 가방을 더 단단히 쥐었다. 그럼 왜 지금까지 가만히 두셨어요? 도현의 표정이 미묘하게 일그러졌다. 너 스스로 포기하길 기다렸다. 하지만 끝까지 버티는구나. 그 순간 2층에서 갑자기 무거운 물체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도현의 시선이 잠시 위쪽으로 향했다. 지원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현관문을 열고 뛰쳐나갔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때렸다. 그녀는 골목을 빠져나와 미리 약속한 장소로 향했다. 거기에는 민준이 아닌 그가 소개한 기자 한 명이 기다리고 있었다. 기자는 그녀의 가방을 받아 증거를 확인했다. 이걸 바로 라이브로 송출하겠습니다. 방송이 시작되면 되돌릴 수 없어요.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바로 시작해요. 몇 분 뒤 인터넷 방송 화면에 신혜진의 일기일부와 비디오 테이프 영상이 공개됐다. 화면 속에서 신혜진은 분명히 말했다. 그는 나를 죽일 것이다. 그리고 모든 것을 사고처럼 꾸밀 것이다. 시청자 수가 급속도로 늘어났고 댓글창은 폭발했다. 살인이다. 경찰은 뭐하나. 그 집의 진실을 밝혀라 같은 메시지가 쏟아졌다. 그러나 동시에 한 계정이 눈에 띄었다. 준서도 깨끗한 사람은 아니었어. 그는 아버지를 쓰러뜨리려고 지원을 이용하려 했지. 그 한 줄은 순식간에 논란을 만들었다. 일부 시청자들은 지원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댓글창은 분열됐다. 기자는 낮게 말했다. 이건 여론을 흐리려는 시도일 겁니다. 하지만 이미 불은 붙었어요. 그때 멀리서 경적 소리가 크게 울렸다. 골목 끝에서 검은 승용차가 빠르게 다가왔다. 차가 서자 도연이 내렸다. 그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고 눈빛은 날카로웠다. 이제 그만 돌아와. 그의 목소리는 마치 명령 같았다. 지원은 뒷걸음질치며 기자에게 속삭였다. 다시 송출을 이어가세요. 멈추지 마요. 도연이 다가오는 순간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겹쳐졌다. 몇 초 후 경찰들이 골목으로 달려왔다. 그들은 도연에게 접근해 체포영장을 내밀었다. 한도현 씨, 살인 및 증거인멸 혐의로 체포합니다. 도연은 짧게 웃었다. 이건 오래가지 못할 거다. 그는 순순히 수갑을 찼지만 시선은 끝까지 지원을 향해 있었다. 너는 이제 혼자가 아니다. 내 뒤에도 그림자가 있다는 걸 잊지 마. 그 말이 귓속에서 메아리 쳤다. 도연이 경찰차에 실려 사라진 뒤에도 지원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기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제 끝난 걸까요? 지원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는 혼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누군가 여전히 우리를 보고 있어요. 그 순간 스마트폰에 한 통의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다. 발신자는 M. 너 너무 쉽게 안도하는구나. 그 한 문장이 폭풍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비가 그친 다음 날 아침, 하늘은 맑았지만 강지원의 마음은 여전히 먹구름 속에 갇혀 있었다. 한도현이 체포된 지 하루가 지났지만 집안 구석구석에 남아있는 그 사람의 그림자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그녀는 거실 소파에 앉아 기자가 전날 밤 넘겨준 새로운 자료를 다시 확인했다. 자료 속에는 도현이 체포되기 전 통화했던 기록과 미처 공개되지 않았던 몇 장의 사진이 있었다. 그중 한 장은 경찰차에 실려가는 도현을 멀리서 찍은 사진이었는데 배경 한쪽에 검은 모자를 눌러 쓴 남자가 서 있었다. 그 시선이 똑바로 카메라를 향해 있었다. 지원은 소름이 돋았다. M. 어쩌면 그는 이미 이 집 주변에 와 있을지도 모른다. 그때 현관문이 울렸다. 문 앞에는 미숙이 서 있었다. 평소보다 더 초췌한 얼굴이었다. 회장님이 잡혀갔다고 해서 다 끝난 건 아니야. 미숙은 집 안으로 들어오며 낮게 말했다. 그 사람 뒤엔 더 큰 손이 있어. 경찰도 쉽게 건드리지 못하는. 지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날 M에게서 받은 메시지를 보여줬다. 미숙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 사람, 아마 너를 오래전부터 지켜봤을 거다. 회장님보다 더 위험한 사람일지도 몰라. 그녀는 결심했다. 더 이상 숨지 않고 직접 M을 찾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싸움은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오후, 지원은 민준과 통화했다. 민준은 여전히 행방이 불투명했지만 간신히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지원 씨, 나 오래 못 얘기해요. M은 회장님의 과거 동업자예요. 광주 화재 사건도 그 사람이 얽혀 있었어요. 그리고 나도 그놈한테 붙잡혔다가 겨우 빠져나왔어요. 지원은 숨을 죽였다. 그럼 M이 다음 표적은? 당신일 가능성이 높아요. 조심하세요. 통화가 끊긴 뒤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다. 골목 건너편에 검은 모자를 쓴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마치 일부러 모습을 드러내는 듯 천천히 모자를 들어 인사를 하더니 사라졌다. 그날 밤 지원은 방 안에 모든 불을 껐다. 그리고 침대 옆에 작은 녹음기를 두었다. 만약 누군가 들어오면 그 소리를 기록하기 위해서였다. 새벽 2시, 아주 미세한 문 여는 소리가 났다.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지만 발걸음이 침대 쪽으로 다가오는 기척이 느껴졌다. 지원은 눈을 감고 몸을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 잠시 후 누군가의 손이 그녀의 머리맡에 무언가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발소리는 다시 문 쪽으로 멀어졌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방 안은 다시 고요해졌다. 그녀가 눈을 떴을 때 머리맡에는 작은 봉투 하나가 있었다. 봉투 안에는 사진 2장과 쪽지 1장이 들어있었다. 첫 번째 사진은 그녀가 민준과 서점에서 만나는 장면, 두 번째 사진은 그녀가 경찰에게 증거를 건네는 순간이었다. 쪽지에는 짧게 적혀 있었다. 내가 뭘 하든 나는 알고 있다. 내 차례다. 지원은 손끝이 차가워졌다. M은 단순한 협박을 넘어 지금 이 순간에도 그녀의 모든 움직임을 보고 있었다. 아침이 되자 기자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다. 지원 씨, 경찰이 도연의 재판을 준비하고 있지만 증거 일부가 유실됐다고 합니다. 내부 누군가가 자료를 빼돌린 것 같아요. 지원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럼 M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네요. 맞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당신을 다음 타깃으로 삼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더 이상 혼자 움직이지 마세요. 하지만 그녀는 알았다. 이 싸움은 결국 자신이 끝내야 한다는 것을. 그 순간부터 지원은 마음을 바꿨다. 방어가 아니라 공격으로 나아가기로. 그날 저녁 그녀는 경찰에게 새로운 자료를 넘기는 대신 일부를 빼돌려 M을 유인할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그 자료 속에는 의도적으로 가짜 단서 몇 개를 섞어 넣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긴장은 점점 높아졌다. 그러나 이번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결심이 그녀를 지배했다. 창밖에서 바람이 불었고
멀리서 다시 피아노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이번엔 느리고 부드러웠지만 마치 어떤 신호처럼 들렸다. 지원은 피아노 소리가 멈추기를 기다리며 주머니 속 녹음기를 꼭 쥐었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 내 차례야. 내가 널 찾아갈 거야. 그녀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냥감이 아니라 사냥꾼이 될 준비가 되어 있었다.